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곳곳에서 꺼지지 않고 있는 산불로 산불 관련 사망자가 27명까지 늘었습니다. 곳곳에 예보됐던 비는 내렸지만 강수량이 적어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 경북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경철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북 안동시 산불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의성 일부 지역에는 5분 정도 천둥 번개와 함께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수량 1mm 안팎의 가랑비에 그치고 있어 산불을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성 산불 현장은 오늘 진화 헬기 80대와 5천 명에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낮 동안 바람도 잠잠해 불길도 빠르게 번지지 않았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오전 44%였던 진화율은 현재 63.2%로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뒤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영덕에선 실종됐던 60대 산불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의 산불 사망자는 헬기 추락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산청 산불 현장에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모두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번진 의성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 5천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규모를 넘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경북 5개 시군에서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산불이 확산된 안동과 영양 일부 지역에선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의성에 이어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 투입은 멈췄습니다. 현장에선 인력을 투입해 바람 방향 등에 유의하며 밤사이 산불 확산을 최대한 저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남에서는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졌습니다.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선영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청군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난 산청군 시천면과 하동군 옥종면에는 기대와 달리 오후 6시쯤 잠시 비가 내렸다 그쳤습니다. 오전에도 연기와 안개 탓에 헬기 투입이 쉽지 않았는데 오후에도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헬기는 5대만 투입됐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무렵부터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번졌는데요. 고지대인 지리산은 불이 나면 헬기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산림당국은 지상에서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길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현장 곳곳에 낙엽층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산불 영향구역은 최소 30에서 4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불 영향구역에서 청남봉까지는 불과 약 4.5km로 줄었습니다. 지리산 등산로가 시작되는 중산리를 포함해 인근 삼장면 일부 마을 주민들도 모두 대피했고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1,600여 명이 산청 동의보관촌을 비롯한 대피소 18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밝힌 산청 하동 산불 진화율은 81%이고 꺼야 하는 남은 불의 길이는 13.5km입니다. 하동 지역 산불은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남은 불의 길이가 1.5km 정도가 남았지만 산청 쪽은 불의 길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오늘 하동 지역의 주불을 잡는 것과 불이 지리산으로 더 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산청 산불의 영향구역은 1,700여 헥타르로 늘었고 지금까지 산불 진화대원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동해와 맞닿은 지역까지 산불이 번지면서 해안가 마을은 물론 정박 중이던 어선들도 불타버렸습니다. 60대 산불 감시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영덕 동해안의 한 마을.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 쓰러지고 바닷가 횟집들은 열기에 처참하게 녹았습니다. 여기는 산하고 멀기 때문에 불이 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죠. 연기가 자욱하게 앞이 안 보이고 운전해가 나간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잘 몰랐어요. 산불은 바다 위까지 덮쳤습니다. 항구에 정박했던 어선 12척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생계도 다 배로 다 하는 건데 다 잃어버리고. 바닷가 산비탈에 집이 따닥따닥 붙은 이른바 따개비 마을도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강풍을 타고 바닷가 야산을 넘어온 불길은 바로 옆 양식장을 덮쳐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 마치 휘발유에 불 붙인 것처럼 바로 확 붙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끌 수가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그냥 차만 끌고 바로 그냥 뛰쳐나갔어요, 저희가. 경북 영덕에선 사망자가 한 명 더 확인됐습니다. 영덕은 매정리의 한 차량에서 진화 현장에 투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산불 감시원이 지난 25일 저녁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진 가운데 영덕 지역 곳곳에선 정수장이 불에 타고 변전소가 정지되며 단수와 단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진화율이 낮은 지역에선 국립공원과 문화유산이 불타고 통신망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한 지역 내 인프라가 파괴됐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바로 옆에서 불길이 치솟고 자욱한 연기로 인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커브길을 알려주는 반사경도 쓰러져 있고 불씨가 날아 흩어지며 차창을 때립니다. 뜨거운 열기가 바로 차 안으로 들어왔었고 진짜 여기서 차 한 번에도 멈추면 죽겠구나. 지난 25일 저녁 청송군청 소속 공무원은 산골마을 어르신 7명을 태우고 필사적으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트렁크까지 제가 태우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겉으로는 할머니들한테 저 운전 잘한다고 괜찮다고 그냥 믿으시라고. 이 공무원이 지나쳐온 마을은 집과 가재도구가 검게 타들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집까지 10분 안 돼가 동네 전체가 다 타버렸지. 우리는 차가 없으니 걸어 나오는데 죽을 뻔했지. 걸어 나오셨어요? 걸어 나왔지. 그 한 1km 500쯤 되는. 산불은 한때 청송 읍내까지도 위협했습니다. 어려운 옆에 그 산에도 거도 막 불이 확 올라가. 아이고 정신없이 큰일 났다 싶으면 뭐 어디 가야 한다나 싶은데 말이야.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약속 딱 가요.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사찰 보광사의 마당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경북 유형 문화유산인 보광사 만세루는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단수돼 갖고 물도 안 올라오는데 아무런 문화재가 타고 있어도 물이 없었고 뭐 소방차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불길은 더 동쪽으로 전진해 주황산자락 일부를 불살랐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청성군의 달기 약수터 식당가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전소했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장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게 제일 막막해하세요, 주민들이. 당진 영덕고속도로 양방향 휴게소들도 전소되다시피 했고 청송군은 여전히 곳곳마다 통신이 막히거나 가스가 안 나오고 단수, 단전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강풍에 빠르게 확산되는 불길이 어젯밤에는 전북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마을 한 곳이 모두 불타버린 곳도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헬기가 분주히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잠시 잠잠해졌다 다시 화염을 내뿜습니다. 불이 여기 꺼지면 저기 꺼지고 여기 꺼지면 저기 꺼지고 막 연타로 그래. 지금 저거 어떡하면 좋을까 몰라. 아이고 다리가 불도 떨리고.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무주 분안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20헥타르의 임야가 불에 탔고 인근 4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뭐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딱 창문을 딱 봤는데 밝은 거야 앞산이. 애기 아빠도 막 갑자기 그러니까 황당해갖고 엎어지면서 일어나시더라고. 요 앞에 산밑 집이 겁나게 오염했었어요. 불 붙기 직전했었어요. 아유 산이 막 동네가 빨간한데 어떻게 잠이 들어요? 산불은 야산 옆의 민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주택 전기 누전으로 일어난 불이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산 위로 번지면서 산자락에 있던 대나무 숲은 이렇게 검게 타버렸습니다. 내가 끌려고 할 때 끌다가 다리 다치고 쳤어 다. 머리도 타고 어떻게 막 펜트배로 나왔지. 헬기 4대와 인력 500명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산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만약에 많이 불면은 다 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이게 낙엽층이 워낙에 두껍기 때문에 이 뒷불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난 25일 오후 2시쯤에는 전북 고창에서 난 산불이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정읍시로 번져 주택 13채가 불에 탔습니다. 어찌뇽네 잠 못 잤어. 머리 아프고 여기가 불렁불렁 손이 막 떨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마을 주민 12명은 현재 인근 마을회관의 임시거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산불 발생 엿새째를 맞은 울산은 울산시에 따르면 오늘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정인곤 기자, 울산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는 오늘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진화율은 89%에 머물고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일 뿐 사실상 육안으로 보이는 불은 모두 껐다는 겁니다. 오전만 해도 오늘 주불 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양이 적었고 오히려 높아진 습도에 산 전체가 짙은 연무로 뒤덮이면서 헬기가 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기 대신 산불을 잡은 건 직접 산을 올라간 산불 진화대였습니다. 산불 진화대 1,200여 명은 불이 난 대운산을 11개 방향에서 둘러싸고 불을 끄며 산을 올랐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기상 상태가 점차 좋아지며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진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3시 김두겸 울산시장이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제 잔불 진화에 주력하겠다며 밤사이 방어선 구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한 순찰 인원은 남겨두고 주민 대피령도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밤사이 비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최대 초속 9m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상황은 빠르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산림당국과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된 의성 산불은 확산 속도가 시간당 8.2km,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택 체험지로 유명한 안동 지뢰예술촌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360년이 넘는 종택과 지산서당 등 10동 125칸의 주택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사당 관리사만 남았습니다. 이곳은 40년 전 안동 이마호 수몰 당시 마을 뒷산으로 옮겨 지은 의성 김씨 지촌파의 종택에 있던 자리입니다. 후손들은 그 당시 고향을 잃는다는 아픔을 딛고 주춧돌 하나, 기와 하나를 그대로 옮겨 지은 건데 지금은 모두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종가가 있다 하고 40년 동안 이제 고향은 없어졌지만은 살려보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뭐 문중 사람들도 충격을 많이 받고 다 우시니까. 이틀 전 불이 지나간 안동시 임동면의 마을입니다. 제 뒤로는 주택들이 모두 불에 탔고 창고의 농기계들도 그리고 차량도 모두 불에 녹아내려 뼈대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 물이 붙었어요. 활활 타요. 타는데 물도 없고 물 타는 거 보고 도망갔는데요. 의성 산불의 피해가 큰 것은 태풍급 강풍이 산불 확산 속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불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열탐지 분석을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계산했는데 시간당 8.2km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내 산불 가운데 가장 빠르게 번진 2019년 고성 산불의 확산 속도 시간당 5.2km보다 1.5배 빠르고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24일까지 산불이 의성 지역의 근처에 머무르 있다가 25일 날 오후 오전 3시부터 영도까지 약 한 12시간 이내에 51km가 이동을 한 아주 매우 빠른 풍속에 의해서 확산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의성 산불은 여전히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동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안동까지 번진 의성 산불은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진화대원들은 밤새 방화선을 만들고 화재 지연제를 뿌리는 등 마을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비치는 낙동강에 둘러싸인 경북 안동 풍천면 하회마을.
누런 초가와 검은 기와를 올린 전통 한옥이 마을 안에 빼곡히 서 있습니다. 이곳의 건축물은 대부분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작은 불티가 날아와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 산불은 아직 낙동강 너머에 있지만 소방대원은 이틀째 화재 예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간에만 저희가 그 전까지는 주불 작업을 위로 했고 새벽에만 저희가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불씨가 닿아도 불길이 쉽게 번지지 못하도록 마을 대부분에 화재 지연제를 뿌리고 초가집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언제 날아들지 모를 불티를 감시합니다. 화재 지연제가 담긴 수조가 제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이 마을을 빙 둘러 지연제를 뿌리고 진화 인력을 배치해 밤새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하회마을엔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주민 일부는 불 끄는 일에 손을 보태겠다며 남았습니다. 100세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한번 그런데 이동을 하시면 막 이게 환경 변화 때문에 야밤에 그냥 12시 1시 돼서 또 제가 대구로 다시 모셔오는 그런 상황들도 막 일어나거든요. 가까이는 3km 앞까지 닥쳤던 화마를 버텨낸 지 이틀째. 강풍이 불어올 때마다 불안하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하회마을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짐은 여기다 다 싣고 아주 소중한 것만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액자 뭐 이런 거 소중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 방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이 방을 들어올 수 있을까 막.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병산서원도 불길이 날아들기 전 건축물에 물을 뿌리는 예방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비수술한 것은 바짝 마른 조경수나 나무 그리고 잔디 그리고 건축물에 있는 예비 살수를 하여서 불꽃이 날아오면 거기에 붙지 않은 상태로 해서 방어하기 위한. 역사가 깃든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선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시간을 잊은 채 산불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산불은 바다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됐고 어선도 어구들도 모두 불에 탔는데요. 송사영 기자가 경북 영덕의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경북 영덕 성리의 어촌마을. 비탈길은 모두 검게 그을렸고 집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살던 마을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90 된 노인이 여기 살았는데도 산불이 나가지고 마을로 이래 들어오기는 사실 생전에 처음이래요. 아이고 뭐 여기서 타주거나 지나가다가 불에 타주거나 마찬가지가 지나가자 하고 그래가 여전히 이곳에는 탄 냄새가 나고 재도 날리고 있습니다. 주택 지붕도 완전히 내려앉았고 벽과 창틀도 당시 열에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이쪽 데크도 바닥이 군데군데 불에 타서 뚫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언제 제 모습을 찾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앞으로가 문제요. 지금 이 상태에서 왜 사람이 살겠습니까? 저 폐기물도 처리 못 하는데. 3km 정도 떨어진 어촌마을 노물리. 마을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길이 바다 코앞까지 들이닥치면서 정박 중이던 어선들이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차량에선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항구 바로 앞에 주민들이 평소 어구를 놓아두던 곳인데요. 불에 탄 어구들은 이렇게 땅에 눌어붙거나 뼈대만 남긴 채로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도깨비불처럼 날아든 불꽃과 자욱한 연기.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차를 몰고 바다에 들어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불꽃이 뛰면 바다에 뛸라고 앉았다 내렸다 이럴 정도로 불꽃이 뭐 온데 날아 뭐 우리는 바다가 길인 줄 알고 바다로 막 들어갔으니까. 살 곳도 사라졌지만 살 길도 막막합니다. 여기 수조가 있고 저기는 이제 조리하는 부, 저 안쪽에 이제 손님 받고. 근데 차가 내 차인데 이래 다 뺐어. 비교적 성한 집들이라도 제대로 지내긴 어렵습니다. 촛불 켜도 자지. 뭐 불이 안 들고 뭐 어디 가만 식품 냉장고는 뭐 다 써가 내버리지 할 수 있습니까? 추박에 살 수 없다 그냥 추박 가지고 전기가 번공 안 되게 햇밥 사람 뭐 말라 먹고 그렇지 뭐 그걸 내지 뭐 방법이 없어. 피해 복구는커녕 여전히 산불조차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기다리던 비는 너무 적게 내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산불 발생 6일 만에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렸지만 정작 경북 의성과 안동엔 오후 내내 오지 않다가 저녁 잠깐 동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4월 초까진 비 소식이 없고 바람도 계속 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안동의 한 야산. 산등성이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번져나가는 화염을 막기 위해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물은 계속 쌓아야 돼. 터져요. 대형 산불이 진행 중인 이곳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헬기는 물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제 온다 가기는 그래도 안심이 좀 됩니다. 산불은 그래도 그저 이제 읍불은 다 꺼졌긴 해. 이제는 뭐 안심 마음 놓고 이제 지내야지. 오전까진 주불 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낮 1시에 온다던 비가 오후 3시로 미뤄지더니 급기야 비 소식이 사라지자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비가 약간만 와도 습도가 올라가면은 불의 확산 속도가 늦기 때문에 주민들도 애석한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비도 다 타고 하나도 없어요. 비를 많이 기다렸지. 솔직하게 비도 기다렸고 바람도 참 덜 부기를 참 간절히 바랬는데 아이고 하늘 원망스럽죠. 오히려 오후 들어 바람은 강해졌습니다. 의성에서 안동으로 번진 산불은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바람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풍속계엔 순간 최고 초속 15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건조특보도 유지돼 있는 상황. 불쏘시개 역할하는 낙엽들이 쌓여 있죠. 땅은 부스럭거리고 메말라 있습니다. 기대했던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곳곳이 이렇게 건조한 상태입니다. 저녁이 돼서야 일부 지역에 빗방울 같은 비가 뿌려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비 예보가 없고 주말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면서 산불이 더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밤사이 경북 지역에 약한 비가 다시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높아진 습도가 유지되는 내일까지가 진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너무 빠르고 넓게 불이 퍼져서 산림청은 이틀째 의성 산불의 정확한 상황도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워낙 커서 국내외 위성에서 이번 대형 산불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넓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건지 기후환경팀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 실시간 산불 정보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영향구역을 추산해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 지도는 이틀 전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이 시점 이후 강풍을 타고 산불이 동쪽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정확한 산불 영향구역 추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어제 동쪽 청송과 영덕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이죠. 이건 어제 오전 11시경 촬영된 유럽 우주국 센티넬-3 위성 사진입니다. 지표면의 온도를 가로 세로 1km 해상도로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짙은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곳인데 이를 통해 이 산불 영향구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산림청의 산불 정보 합쳐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동해안까지 번졌는데 거리로 치면 70km,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공하는 화재와 이상 고열 지점 정보입니다. 이렇게 주황색 점이 많은 이곳, 바로 경북 의성 산불인데요. 여러 곳에서 불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는 대응 3단계가 내려진 다른 산불, 이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 산불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대응 2단계인 전북 무주 산불도 관측됐습니다. 대형 산불이 나면 대기 중으로 많은 오염물질도 퍼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천리안 2B 위성이 촬영한 대기 오염물질입니다. 이 경북 내륙에 짙은 오염물질이 관찰되고요. 바람을 따라 이 동해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가장 최근인 오늘 오전 미국의 랜드셋 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늘 구름이 끼긴 했지만 구름 사이로 이렇게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연기가 확인됐습니다. 우주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큰 피해를 안긴 산불, 기후변화 대응과 숲관리, 재난 대응 체계 등
손봐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에도 계속되고 있는 불법 소각 현장을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있는 한 농촌 마을. 밭을 매는 주민 옆으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농사를 짓고 남은 집을 모아 태우는 중입니다. 지금 금방 사그러더라. 밭 곳곳엔 이미 여러 차례 불을 지핀 흔적이 선명합니다. 산불 감시원이 종종 마을을 순찰하지만 빈틈을 노려 소각을 하는 겁니다. 인근 논두렁 곳곳에도 소각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과 가까운 논두렁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자칫 불씨가 잘못 날렸으면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북 북부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사철이 다가오자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봄 되면은 그 논두렁에 풀 나면 그 잡초 제거도 하고 거기에 벌레 같은 거 생기면은 그런 것도 자꾸 그러려고. 농촌진흥청이 매년 월동기 논두렁엔 해충보다 익충이 많고 소각을 통한 방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가 빽빽한 산속에서도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파쇄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인건비 누가 대줄 거예요? 이거 농사져서 인건비 나와요? 며칠째 이어지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바로 뒤 산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도 산불로 번질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이 주위에 다 긁어서 불이 날 수 없게 만들었잖아. 나무 같은 건. 그러니까 저런 거는 불이 안 나요, 금방.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불이 계속 되살아나고 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건조한 낙엽더미입니다. 겉에 물을 뿌려도 낙엽층 속에는 불씨가 계속 머무는 건데요. 이상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리산 자락 산 중턱, 진화대원들이 낙엽을 바람으로 걷어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연료가 되는 낙엽 등을 불탄 지역으로 불어내고 불티와 연료를 2, 3m 이상 분리하여 진화선 구축을. 불길이 낙엽 더미로 접근하자 긴박하게 갈퀴로 걷어냅니다. 걷어낸 낙엽 더미는 대원 허리 높이나 됩니다. 경남 산청 산불 일주일째. 진화율이 90%까지 올랐던 산불은 다시 되살아나 지리산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강풍과 더불어 건조한 낙엽층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헬기가 연거푸 진화에 나섰지만 경남 산청의 한 마을에선 벌써 3번째 산불이 되살아났습니다. 계속요. 낮에 하루 종일 꺼놓으면은 헬기가 와서 꺼놓으면은 밤에 또 되살아나고 낙엽도 많고 원체 말라가지고. 이미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도 낙엽 더미에서 다시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물을 뿌리며 동시에 갈퀴로 낙엽을 일일이 솎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진화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아직도 나고 있고 손을 갖다 대면 열기가 아직도 느껴집니다. 물에 젖은 낙엽들을 이렇게 걷어내면 보시는 것처럼 메마른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후에 있는 거는 지표와는 불 끄기가 쉬운데 지중화된 그 산은 낙엽층이 두꺼운 산은 불 끄기가 힘들죠. 땅속으로 불이 스며드니까. 낙엽에 불을 붙여 실험해봤습니다. 평균 수분 함량인 낙엽 더미와 건조한 낙엽 더미에 동시에 불을 붙이자 건조한 낙엽 더미가 2배나 빨리 탑니다. 초속 3m의 바람까지 더해지면 6분이나 빨리 타버립니다. 불씨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조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타고 있다가 그게 이제 다시 산소가 공급되고 건조해지면 또 다시 불꽃이 일어나게 되죠. 산림과학원은 우거진 숲 속에 쌓여있는 낙엽 더미에서는 400도 이상인 숨은 불씨가 최대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정치권도 예정된 일정을 접고 산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무죄 판결 선고 직후 현장으로 내려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으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만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시 경북을 찾았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곧바로 경북 화재 현장으로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째 현장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보물이 전소돼 기왓장만 놔둔 군은 경북 의성 고운사에 이어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돌며 잇따라 이재민을 만났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잃었어. 아무것도. 정부 입장에서 큰 돈 아닙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원 잘하도록 할게요. 사흘 전 먼저 경북을 찾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산불이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지자 부랴부랴 다시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이렇다니까 우리 아기도 안 버리고 물때만 닦아봐. 어머니 그 너무 손 끓이지 마라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방문해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범위를 더 넓히고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먼저 지급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마저 취소한 채 모처럼 재난 앞에 정쟁은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 야당이 깎은 예비비를 다시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안전 예산 등 추가 경정 예산부터 편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현장을 찾은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억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를 향해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예 태도를 180도 뒤집어 법관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거론하며 법원을 맹비난했는데요. 여당 원내대표가 판사 좌표 찍기에 앞장서며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열린 국민의힘의 첫 지도부 회의. 판결이 억지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을 맹비난하며 여러 법관들 실명을 줄줄이 거론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강규태 판사의 무기한 재판 지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김동연 판사의 유진교사 1심 무죄 판결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수집 대상으로 적혀있던 이름들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이러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은 즉각 자기들 기대와 어긋나면 법원 판결조차 물어뜯는 안하무인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법치를 파괴하는 소위 판사 좌표 찍기 선봉장을 자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죄를 기대하며 판결에 승복하라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말을 상기시키며 권 원내대표에게 상식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벌써 104일째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선고 시점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자, 김현지 기자.
결국 헌법재판소가 2025년 1분기를 다 보내고 이제는 4월로 넘어가는 게 확실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습니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정기선고를 위해서였습니다. 보복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택시 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등 40건에 대한 선고를 약 2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정기 선고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언제 선고할지 오늘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생각해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기일을 목요일에 공지하고 월요일에 선고했잖아요. 만약 오늘 공지가 됐다면 3월 31일 월요일에 윤 대통령 선고가 가능했을 수 있지만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4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벌써 탄핵안 가결된 지 104일째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왜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고 뭘 보고 있는 건가 싶은데 평의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네, 저희가 오늘도 전직 재판관, 헌법학자들 10여 명을 취재해봤는데요. 종합하면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일부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파면은 분명하지만 만장일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인용 의견이 확실한 재판관이 아직 5명이라 나머지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레 내놓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 평의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매일 평의를 하는 시간 자체는 길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의가 짧은 이유에 대해서도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길 필요가 없을 거라는 의견과 결론을 못 내린 재판관들 때문에 오래 논의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다시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4일인데요.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적시에 선고를 하지 않는 것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됐는지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재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자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말을 아껴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없이는 헌법재판소도 없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헌정수호의 기본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건데요. 야당도 일제히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탄핵 심판 당사자이자 피해 기관이지만 이제껏 헌재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자는 당부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헌정수호의 기본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담화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 없이는 헌재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름 넘게 총력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현장 등 최소 인력만 빼고 당력을 마지막까지 쥐어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전 의원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소모적인 방식으로 판단하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가처분으로 인정하고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인 시간 끌기를 헌재가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예측은 어렵지만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말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대선 가능성을 민주당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다는 낙관론과 함께 탄핵 인용 6명을 채우지 못하면 서둘러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거리 정치에 나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국의 우려스러운 상황. 그런데 이러한 걱정이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한 대학이 매년 집계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권위주의 국가의 수가 179개 나라 중에서 91곳,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국가보다 많아졌는데요. 독재와 대척점에 섰던 예술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임소정 기자입니다. 내 부모의 세계는 죽었어. 네가 무서워해야 할 건 바로 그 세계라고. 파시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이탈리아의 한 소도시. 외소증이 있는 가난한 천재석공과 책 한 권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귀족의 딸이 운명처럼 만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주인공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소설 그녀를 지키다. 노벨, 부커와 함께 세계의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콩쿠르상을 받았습니다. It's a book about the fight against tyranny. She fights everybody, society, herself. 독재자 무솔리니가 통치했던 시절로 시계를 돌린 이유를 묻자 작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t kind of felt natural to set the novel within that period of time which is the biggest political tyranny we've known in Europe with Nazism. So history repeats itself in very insidious ways.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에서 광장의 시민들을 봤다는 그는 어둠의 지배를 막을 힘이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yranny is not something that's inevitable. We have to keep fighting. That is so important. This is what can change the world. 퇴행의 전조를 보이는 미국을 경고하며 음악가들은 공연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한하는 피아니스트의 교과서 안드라스 쉬프, 5월에 방한하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칠라프 모두 미국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이민자 대량 추방을 요구하고 캐나다, 가자지구, 그린란드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미국에선 공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I think it's an important message to all the people in America who are on the good side and fighting this. 독재자들이 출현하고 정치의 극우화가 심화하는 2025년. 예술가들은 바다의 물 한 방울일지라도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마음을,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가짜뉴스를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혐중 정서는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어떻게 고조되고 또 확산되는 걸까요? 뉴스데스크는 이를 추적하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번져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향해 학폭까지 일으키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입구에 중국인 접근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을 비난하는 각종 게시물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하지 마라. 한반도에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중국의 침략에 맞서서 공산주의 꼭두각시 정권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정문을 가로막고 누운 한 참가자는 제지하는 직원에게 중국인인지 따져 묻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신가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반중 시위가 수시로 열리고 중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 쏟아집니다. 이 소리는 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화교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선생님은 그냥 창문을 닫고 그래도 자꾸 소리가 너무 크게 계속 나요. 학부모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매일같이 자녀들의 등 하굣길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부장 적은 있어요. 아들이 헤매요. 가부장해요. 끝나고는 거의 바로 태워서 가거든요. 학부모들이.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낸 학부모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혐중 정서가 아이들에게까지 번지면서 엄마나 아빠가 중국인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따돌림이나 학폭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폭도 이뤄지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인이라고 해서 아직도 짱라고 부른다든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큰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센터에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심리 치유를 맡기는. 다문화 가정의 중국인 어머니는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이가 먼저 나는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거 티 안 냈으면 좋겠어. 엄마는 왜 중국인이어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특정 국가를 향한 근거 없는 혐오가 애꿎은 아이들까지 상처 입히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위협할 정도로 혐중 정서가 극단적으로 심해진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근거 없는 혐중 게시물들의 확산 경로를 추적했더니 가짜뉴스를 지어내고 논란을 키워서 다시 퍼뜨리는 공통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남효정 기자가 혐중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지난달 말 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 뉴스투데이 손령 앵커의 이름이 이상하다며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곧이어 손 앵커가 순링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쓴 논문에 한국과 중국을 중한으로 적었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손 앵커가 중국인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극우 성향 유튜브에서 언급되며 더욱 확산됐고 급기야 보수 매체까지 보도에 나섰습니다. 처음 게시판에서 시작된 근거 없는 의혹이 며칠 만에 여러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 보수 매체를 거치며 권위를 얻게 된 겁니다. 언론 비평지가 해당 논문의 지도 교수를 취재해 저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자 해당 보수 매체는 정정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손 앵커가 중국인이라는 가짜 게시물은 그대로 남은 채 유튜브에서는 같은 내용의 허위 영상물이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손씨를 가진 한국인이 손이 아니라 순으로 표기를 함? 손령이 자신의 이름을 순링으로 표기한 것은 그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가운데 이름이 외자거나 중국 느낌이 나는 사람이 많다며 이들이 중국인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극우 성향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뒤이어 헌재 연구관은 한국인이 아니어도 된다, 화교도 가능하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유튜버와 보수 매체가 논란으로 언급하며 의혹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화교로 의심받는 3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오, 배, 선으로 현재 법조인 DB에서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극우 성향 게시판에서 혐중을 일으키는 글이 게재되면 유튜버와 보수 매체가 차례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다시 이 내용이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는 구조가 똑같이 작동한 겁니다. 60여 명의 헌재 연구관 가운데 외자 이름은 극소수인데다 이들 모두 중국과는 아무 관계없는 한국인. 그럼에도 이처럼 극우 커뮤니티와 유튜버, 보수 매체 등이 카르텔을 이루어 중국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방송국에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화교라는 이름으로 침투시켜서 이거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논리 아니겠어요? 이 같은 혐중 카르텔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근거 없는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중심에 있는 내란에 대한 단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의결로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 직원들의 항의에 막혀 첫 출근을 저지당했습니다. 어제 물러난 김유열 전 사장은 방통위의 사장 임명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EBS 간부 대부분이 보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신동호는 물러가라! 신동호는 물러가라! 첫 출근길 차에서 내리자마자 직원들에게 가로막힌 신동호 EBS 신임 사장. EBS 노조는 위법적인 2인 체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사장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위법한 사장은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온 사장이 그 자리에 올 수 없도록 전임 사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하는 등
창사 이래 유례없는 수위의 반발이지만 신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옅은 미소까지 띠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집에 가라. 뭘 오자마자 집에 가. 자, 대화 좀 합시다. 올라와주시오. 2시간여의 대치 끝에 발길을 돌린 신 사장은 선임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의 이해 충돌 관련 지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고. 사장님, 이진숙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 그랬는데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돌아가세요. 무슨 관계가 혹시 있어요? 원래 친분이 있으신 사이 아닙니까? 어제 물러난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임 사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선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된 방통위 2인 의결은 또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2인 방통위가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에 효력 정지를 확정해 이번 결정 역시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이 탄 것처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취재기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올라갔던 상가 건물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건조물 침입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는데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병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온 차량 6대가 4분 만에 대통령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9분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움직이는 경호 차량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후 출근을 감추려는 가짜 출근 행렬로 의심되는데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적어도 3차례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원들끼리도 아까 그 차는 뭐야 그러면은 그건 가짜야, 빈차야. 그 왜 그런 건데 그러면 출근하는 척 하는 거지. 위장 출근을 엄호해온 경찰은 취재기자가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갔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석 달이 넘어서야 나온 검찰의 판단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으로 검찰은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출입 통제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는데 그 부분도 잘못 기재를 해서 저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거는 좀 많이 억울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주인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건조물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여러 판례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언론 옥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취재기자가 3층에 갈 것처럼 하고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옥상에 간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같은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도 입건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작년 미국에서 최대 실적을 올렸던 현대차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나세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걷는 폭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실제 징수가 시작됩니다. 또 한 달 안에 엔진, 트랜스미션과 같은 외국산 부품까지 확대됩니다. If you don't have factories here, they're going to have to get going and build them because otherwise they have to pay tariffs. Very simple. 같은 날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세 번째 현지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연 3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열면서 곧바로 20만 대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생산을 현지화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증량과 더불어 좀 더
어떤 시장에서의 그 위치 확보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작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171만 대, 계획대로 현지 생산 능력을 연 120만 대로 늘리면 판매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증산이 이뤄져도 나머지 30%는 25% 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미 FTA로 무관세 수출해왔던 만큼 현대차와 기아 각각 연 4, 5조 원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진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서 14만여 대를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고 100여 개 부품사들도 직접 영향권에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31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현대차는 일개 기업의 힘으론 역부족이라고 호소합니다. 관세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대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을 개별 기업으로도 해나가고 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백악관은 또 발표 자료에서 한미 FTA를 콕 집어 긍정적 결과를 못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생산량을 옮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아 서베너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동차 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되면 수출액이 크게 줄고 최악의 경우 수출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고용도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가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뾰족한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4만 대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97만 대, 한국 GM이 41만 대에 달합니다.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한 보고서에선 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올해 우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 넘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물량이 좀 줄거나 아니면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하는 뭐 그런 효과는 분명히 생겨나겠죠. 한국 GM의 경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형 SUV를 만들어 온 한국 GM은 생산량의 84%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높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경우 한국의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지난 2019년 수익성 악화로 폐쇄된 군산 공장의 전철을 밟게 되면 지역의 산업과 고용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력입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연 정부는 관세 대응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비상대책을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관세 폭탄을 맞은 유럽연합은 유감을 표명했고 캐나다에선 보복 관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자동차는 시작일 뿐 미국이 앞으로 반도체와 제약품 등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움직임에 기초해서 우리 기업들은 또 그것에 발맞춰서 대응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대응 없이 각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직접적인 접촉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와 매우 흡사한 사고가 2012년 인천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도로 아래에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부실 공사가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원석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10m가 넘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2년 인천 왕길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모습인데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희생됐고 사고가 난 도로 밑에선 똑같이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 땅꺼짐 사고 모두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았고 특히 사고 현장 아래 지하철 공사 터널 천장까지 붕괴한 것도 공통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천장이 붕괴하는 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며 부실 설계나 시공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공사 천장 붕괴가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허용된 토압 내지 수압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설계가 됐거나 시공이 됐기 때문에 터널 천장이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2012년 인천 땅꺼짐 사고 당시엔 사고 발생 전 작업 현장에 흙이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게 확인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부실 시공뿐 아니라 서울시의 관리 감독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사고 현장 주변엔 집안이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계측기가 약 30대 설치돼 있었지만 서울시는 2021년 지하철 공사 시작 후 검측 결과를 감리단에서 한 번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하에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차량 7대를 보유하고도 이달 현장 점검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터널 천장이 붕괴한 건 맞지만 사고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계측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쿠팡에서 벌어진 채용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한 MBC 경제팀 차주혁, 조희명, 김건휘, 정혜인 기자가 2025년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12.3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전문을 단독 보도한 MBC 사회팀 이재욱, 고병찬, 이혜선, 송정훈, 이승지 기자가 이달의 기자상과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받았고 정책의 허점 탓에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 유족들을 조명한 MBC 남효정 기자는 이달의 방송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정명석 JMS 총재의 성범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노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맥락, 동영상 입수 경위와 모자이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조 PD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강속구 투수 문동주가 지난해 9월 부상 이후 처음으로 선발 등판했습니다. 최고 구속 158km를 기록하면서 5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는데요. 현재 상황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던 한화 문동주. 순조로운 재활 과정을 거쳐 오늘 시즌 첫 등판에 나섰습니다. 구위와 투구 내용 모두 기대만큼 준수했습니다. 1회 첫 번째 공을 152km 직구로 시작한 문동주는 아쉬운 수비로 내야 안타를 내주기도 했지만 시속 158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오스틴과 문보경을 연속 삼진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동주는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2회 단 10개의 공만 던져 탈삼진 2개 포함 3자 범퇴로 이닝을 끝냈고 3회에도 8개의 공으로 상대 타자 3명을 돌려세웠습니다. 3회까지 투구수 37개를 기록한 문동주는 당초 계획과 달리 5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삼진은 6개를 잡았고 안타는 1개만 내줬습니다. 문동주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오늘도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퓨처스리그 3관왕을 차지했던 LG 선발 송승기에 철저히 막혀 7회까지 단 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8회 현재 두 팀은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어제 LG 임찬규 선수는 데뷔 15년 차의 첫 완봉승이라는 값진 기록을 남겼는데요. 도전 과정부터 소감까지 임찬규다운 남다른 모습으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손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8회까지 투구수 87개로 무실점. 임찬규는 임무를 마쳤다는 듯 모자를 벗어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염경엽 감독이 임찬규를 불러 세웠습니다. 8회 끝나고 이제 끝난 줄 알고 그때 팬분들께 세레머니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기회인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셨고 도전의 기회를 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구원 투수 누구도 몸을 풀지 않았고 임찬규는 관중들의 환호 속에 9회 다시 마운드를 향했습니다. 경기 초반 140km대였던 직구 구속이
130km대로 떨어졌지만 임창규는 자신을 믿고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100번째 공으로 생애 첫 완봉승을 완성했습니다. 일단 직구가 뭐 스피드가 몇이 나오든 사실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숫자에 찍히지 않는 오늘 행운들이 저에게 오늘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데뷔 후 15시즌 만에 이룬 완봉승. 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다던 임창규는 동료 야수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시합 준비하기 전에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수비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뭐 공교롭게 이렇게 완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투구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평소 웃음기 가득했던 인터뷰 대신 의미 있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된 것 같고 저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벌꿀이랑 모기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바쁜데 모기는 사람들이 때려잡기 바쁜데 벌꿀은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좀 벌꿀이 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볼까 저의 색깔을 좀 찾았던 것 같고 또 다음 경기도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 홍장훈입니다. 수영 단거리 종목에 대형 기대주가 나타났습니다. 주 종목이 아닌 자유형 100m에서 황선우를 꺾기도 했던 18살 김영범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틀 전 자유형 100m에서 한국 기록 보유자 황선우를 제치고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낸 김영범. 오늘 주 종목 저병 100m 예선에선 2위 그룹을 2초가량 따돌리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키 195cm에 양팔을 벌린 길이가 2m 16, 손과 발도 커 수영 선수로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갖췄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 15cm 정도가 확 커가지고 계속 최영만 닮았다고 뭐라 하길래 최영만 선수 좋아하지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영범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영과 혼기영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저병 100m 한국 기록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수영계는 단거리 종목에 강한 대형 샛별의 등장에 전략 종목인 개영 800m 경쟁력을 높여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범이가 또 한국 단거리 자영 100m를 이제 대표하는 선수가 돼서 되게 저도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잘 받아서 진짜 영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18살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김영범은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과 저병 가능성을 타진한 뒤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시상대 맨 위를 노려볼 계획입니다. 결승 일단 먼저 진출하는 게 목표고 아시안게임은 최대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 취임식을 가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인준에 대해서 곧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축구협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된 유승민 회장. 전임 이기흥 회장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체육계는 여러 갈등과 사건으로 인해 깊은 고민과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달 4선에 성공했지만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인준 여부도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축구협회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어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 국제스포츠 레저 산업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펼쳐집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기대만큼 비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린 비의 모습입니다. 지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제주와 경남 남해안만 비다운 비가 관측됐고 아쉽게도 산불 지역은 비구름이 비켜간 모습입니다. 안동은 0mm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져 강우량으로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비가 얼마나 안 온 건지 평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에 평균 96.3mm의 비가 왔는데 올해는 61.3mm에 그쳤습니다. 경북
경남 지역도 평년에 비해 70mm가량 비가 부족한데요. 기상 관측사상 각각 8위와 5위를 기록해 역대급 최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최소 10mm의 비가 와야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모레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현재 서해안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은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당분간 산불에 위험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3도, 안동 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4도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정부는 무기력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정부 없이는 특히 지금 같은 세계 무대에선 개별 기업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역부족이고 불안한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은 무너집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헌법을 작동시켜서 이 모든 걸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